자, 마지막 이언주! 자, 이언주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머나먼 미국 땅에서 우리 교포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제 책에 이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을 미국은 아닙니다만 전 싱가포르 교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로 가서 그때만 해도 79년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희망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얘기가 너는 일본인이야? 아니면 중국인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근데 또 동남아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인 줄 알고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굉장히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를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매우 나쁜 나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웬걸 나쁜 나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나라더라. 잘 나가는 나라더라. 그리고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뭔지 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한 몇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나라는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강해야 된다. 그래야 밖에 나가 있는 교포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한국 관련 교포라는 게 결국에는 다 우리가 한국이 잘 나가야 한국 관련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LA도 한국 경제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야 LA의 경제, 특히 코리아타운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조국이 얼마나 잘 나가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된다. 그런데 맨날 보면 우리나라는요. 남북 한반도만 맨날 뚫어지게 보고 맨날 그 한반도 지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저 극동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형편없는 나라도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 지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보고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끊임없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 일본하고의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일본하고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바로 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벌써 3번이나 아니 올해가
초에 쏜 것까지 하면 몇 번이죠? 5번째 미사일을 쏘고 최근에 쏜 거는 아주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어째서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그런데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해서 쏘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일본하고의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그냥 몇천 명인데요. 나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스티커를 붙이고 불매운동을 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역사를 인정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나 이런 것도 다 위대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군사정권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민주화 세력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공을 했다고 저는 인정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민주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민주화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민주화라는 것은 점점 나라의 자유가 더 번창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자기들만 정의롭고 왜 자기들의 생각을 모든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고 그것이 어째서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화냐? 그렇게 하려고 민주화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파시즘으로 가려고 민주화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저는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72년에 태어난 그 80년대 운동권 이후에 대학을 다닌 9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민주화를 했구나. 그래, 우리나라 역사의 또 한기퉁이에서 당신들이 뭔가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했나 보다. 와, 박수!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가만히 따져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경제도 말이에요. 경제도 보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들으면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가 있지? 인간의 능력과 기회는 전부 다 다른데? 우리가 최저의 어떤 생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자. 그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그것을 똑같이 살게 할까? 누가 사람들을 똑같이 잘 살게 할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잘 살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안 되겠어. 이리 와. 내가 네 걸 좀 더 뺏어야 되겠어. 너는 내가 보니까 못 사는데 근데 질이 나빠. 안 되겠어. 야, 얘가 훨씬 더 나한테 충성을 하고 거기다가 좀 모자라네. 그러면 얘한테 더 몰아주자.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때 개발했던 거고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말이지 사실은 후쿠시마 저 핵발전소에서 한 명도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몇백 명이 그 사고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뭐라고 하냐? 이걸 없애는 게 정의다. 핵발전소를 없애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너는 불의의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은 무조건 옳은 걸까?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그들이 많은 민주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렇게 남한테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논쟁을 해서 그것을 규명해 나가고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국민을 위해서 행복한 법인데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야. 저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구나. 당신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었어.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권력을 빼앗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회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을 독재를 통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평등하지만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놈과 열심히 안 하는 놈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개입해야 되고 독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들은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소위 말해서 경제로 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막시즘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막시즘이란 게 옛날에 고전적 막시즘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고전적 막시즘 말고 그 막시스트들이 전부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다 다른 변형된 막시스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어떤 부류를 형성하냐, 칼레츠키라고 폴란드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서 시작된 이론이 바로 이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임금을 올려가지고 임금을 똑같이 전 세계가 똑같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똑같이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자라는 공산주의 이론의 변형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다 똑같이 올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인터내셔널이 돼야 되죠.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나옵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다 임금을 맞췄을 때 그때는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는 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이고 아예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똑같게 임금주도 성장을 할 때만이 이 이론은 통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들이 지금 무슨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될 수가 없는데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가 똑같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보고서 끝에 읽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한국에다가 실험을 한 겁니다. 제 책에 그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도 제가 열이 받아서 그걸 그대로 썼어요. 한국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 멍청이라 알고 있는 거냐. 어째서 나와 있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실험을 하고 있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는 임금을 갖다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생산성이 얼마가 되든 임금을 더 줘야 되겠어. 저 사람이 생산성이 얼마가 되든 간에 니네는 똑같이 그 임금을 맞춰줘. 그래서 2년 동안에 임금이 세상에 50% 이상 실질 임금이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불과 2년 동안에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주유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다 합해가지고 임금이 만약에 최저임금이 50% 이상 오르면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땅 파먹고 장사합니까? 누가 줍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자기들이 선거 때 오만 생색을 내면서 임금을 다 올려줄 거야. 국민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임금을 다 올려줄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과 사기를 한참 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올려주는 게 아니죠.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사용자들을 쥐어짜서 네가 안 주면 너를 형사처벌할 거야. 그렇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금 사용자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50%를 올려놓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생산성이 워낙, 우리나라는 사실 노동 생산성이 OECD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적용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제 환경에서 다른 나라처럼 2% 3%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사실상 50%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50% 이상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내가 올려줄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쳐놓고는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올려주는 거였죠. 각자가 부담을 지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당시의 야당들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누군가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있었지만 제가 안철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서 냉정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때 아무도 제대로 싸우지 않고 나라 경제가 망가질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국민들이 박수치고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부안해동해서 우리도 같이 줄게 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었고, 저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주장을 하고, 그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사장을 죽이면서 노동자가 살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민노총에서 때로 우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제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현주 물러나라고 막 했는데, 국민의당에 있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너무 싸해가지고 문재인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렇게 지금쯤이면 제 사무실 앞에 2달 정도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피켓팅을 하고 이현주를 괴롭히고 막 하면 신문에 좀 나왔겠죠. 그래도 언론 방송에. 근데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저만 그냥 바보 됐어요. 바보. 근데 제가 비록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는가. 나라도 말을 하겠다. 니들 멋대로 떠들어라. 니들 이현주 물러나라고 떠들어 봐라.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래서 제가 민노총하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부터도 전부 정치인들이라는 게 부하내동해서 그렇게 하면 표가 될 줄 알고.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건데? 정말로 지금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과 이제는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노동자한테도 그것을 못할 짓이었다. 왜냐? 내가 그 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의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나의 노동 생산성과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일자리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국가는 얘기하냐면, 그 일자리를 네가 잃어도 좋으니 너는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일하지 말라라고 국가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도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어떤 노동자가 과연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나는 그 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노동자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든 노동자든 다 원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가? 경제가 망가져 가면서 자기들이
선거 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돼도 경제가 망가져도 별로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의 실적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싸울 일이 필요한 거예요. 피켓팅을 들면서 국가를 향해서 자기들이 압력을 넣고 자기들이 이런 거 해냈다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권력투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경제 상황이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몰락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개미 한 마리 저녁 때 식당에 가보면 없고 눈물 나는 광경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일하는 시간까지도 국가가 간섭합니다. 이제 52시간 내가 보니까 삶의 질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돼. 내가 너의 일하는 시간까지도 내가 통제할 거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옛날에 산업혁명하고 나서 모던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기계 부속품이나 부속품 조립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IT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의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대, 40대, 20대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밤을 샐 거야.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가득 나라에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말이죠. 어떤 악질 사장이 채찍질 해가면서 일하기 싫다는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말이죠. 기름때 묻혀가면서 사장도 작업복 입고 나와서 우리 이거 한번 아주 이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진짜 무슨 AI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발전돼 가면서 업그레이드 돼 가면서 품질이 향상돼 가면서 더 싸지면서 그러면서 발전해서 그것이 AI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52시간이 지나면 너는 집에 가. 집에 안 가면 네 사용자를 처벌할 거야. 형사 처벌할 거야. 검찰이 불러댑니다. 검찰이. 저는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경제 현장에 검찰이 하도 많이 관여를 해서 심지어는 음식 이렇게 상한 거 잘못 먹고 배탈이 나도 그것도 다 형사 처벌이 되고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검찰에서 불러들여서 구속하니 많이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구속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경찰 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민주당에 갔을 때 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나는 잘못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나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젊었을 때 무슨 주사파니 뭐니 해도 그거 젊은 시기에 치기련이라고 생각했지. 설마 그들이 저 권력을 잡고 나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을 거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지만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 여러 갈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당으로 가서 YS 세력이죠. 그래서 보수 세력, 그 전에 군사정권 세력하고 같이 합해서 일종의 명예혁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산업화도 이루고 나서 민주화 세력도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했던 것이 저는 6.29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6.29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혈 사태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DJ가 민주화 세력들하고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제야에 있던 반체제 세력들하고 손을 잡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DJ의 원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여전히 한쪽으로는 DJ가 그래도 설마 반체제 인사였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반체제 인사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야, 공산주의는 이미 다 몰락했는데 다 젊은 시절의 치기지, 이제 와서 그들이 설마 그것을 하겠느냐,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90년대에 공산주의가 다 몰락을 하면서,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신이 있어. 어떻게 북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바꿀 수 있어.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당시에 그 정권이 몰락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중국도 개방을 하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회의 전체주의적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조선시대 이후에 한 번도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 다행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에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비록 허물들이 있지만, 제가 그 허물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근대화를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근대화가 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조선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씨 왕조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김씨 왕조로 바뀐 나라죠.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김씨 왕조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더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한 독재국가로 변질되면서 지구상의 거의 유일무이한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때 옛날에는 너무 어렸었고 지금은 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궁전인가? 만수산 궁전인가? 거기로 가면 죽은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갖다 방부 처리를 해서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저 위에다 올려놓고는 피라미드처럼 계단을 올라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주의자거든요. 제가 처음에 민주당 갔을 때도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갔었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지구상에, 세상에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관에 넣어놓고 국민들한테 참배하라고 하는 저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저것은 신정국가다, 신정국가. 고대 이집트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북한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적당한 수준에서 교류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해가지고 무슨 연방제니 뭐니 정신 나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굶주린, 혹은 정말 탄압당하고 있는 북한의 국민이라고 말하면 뭐하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그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 몰락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 줄 아는데 다시 다른 얼굴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남미형 포퓰리즘 사회주의.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PC에 해당되는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 해방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남미형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정책들 일부 몇 가지 사례만 얘기했지만 남미형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하도 반공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왜 사회주의가 나쁘고 왜 사회주의를 하면 몰락하게 되고 당연히 몰락하죠. 왜냐하면 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내 자유가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나는 정해진 그 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권력자들이 나의 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부자가 될 수 없어. 내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권력하고 줄을 대지 않으면.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죠. 그래서 사회주의일수록 사실은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하고 권력에 줄 선 놈들만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죠. 그게 전체주의 사회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갈수록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운동권들한테 줄을 대는 사람들만 잘 나가는 나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그 핵 발전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 모두 파괴하고 엉뚱하게도 태양광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양광이라는 게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은 낮에만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화력 발전과 LNG 발전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환경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쏘가 넘어가는 사이에 그것이 난리가 나면서 무슨 태양광이 세상에 천인양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산에다가 깎아가지고 그 유해물질인 태양광 판넬들이 온 산에 그냥 널브러져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대한민국의 산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누가 하고 있냐?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죠. 이것은 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다 주어지니까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저는 의심해.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경제발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처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북한의 체제가 저런 상태에서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자연 지하자원이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저는 상당 부분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돈이 된다면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성이 없든지 수익이 낮든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결국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하게 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는 짓으로 봐서는 정권이 엄청나게 보조금을 퍼주면서 하자고 할 텐데 그 보조금을 먹는 놈들이 전부 정권에 줄된 놈들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본질을 봐야 된다.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반공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국경 너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았던 그 사회주의 체제, 그 공산주의 체제들이 사실은 야금야금 우리의 정신 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히 살면서 그냥 적당히 나 일 안 해도 알아서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 그냥 노예 되고 싶어. 네 권력이 나를 알아서 책임져줘. 날 노예로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회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그 권력에 줄 서서 그 앞다투어서 선거 때만 되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선거 때 이슈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킬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이제는 미친 듯이 전부 다 내 거 다 퍼줄게, 국민들 거 다 퍼줄게, 혈세 다 퍼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탕진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냥 이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이권이 다 달려있고 여기 엄청난 보조금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향해서 전부 다 질주하는 거야. 두 패로 나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저는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정세하고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처럼 살고 싶어. 우리도 저기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처럼 살고 싶어. 우리도 미국 저 위에 캐나다 이런 데 시골 같은 데서 사는 것처럼, 아니면 저기 호주에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적당히 살아도 먹고 살 게 많고 아무도 우리를 안 건드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불행히도 정말 강대국들이 눈을 부라리고 호시탐탐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의 운명은 어떠냐?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국제정세에 밝아야 돼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저 나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잠을 뜬 눈을 새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불행히도 정말 프랑스나 이탈리아 저런 데는 제가 보니까 별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던데 그래도 조상이 남겨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직도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해먹었던 게 많아서 여전히 잘 삽니다. 근데 우린 뭐죠? 뭐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뭐 땅에서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은 난리잖아, 눈을 부라리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우리도 그냥 저 캐나다나 호주처럼 그렇게 적당히 살자. 야, 인생 뭐 있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존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생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적당히 인생 뭐 있냐 하고 살다가 말이지,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마저 다 말아먹고 우리 아이들을 노예 신세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냐 지금. 응?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니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먹고 말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애들한테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냐면 지금 일본하고 관계 가지고도 난리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한 100년 전에, 한 120년입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의 정세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것만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독립운동이야. 나라 잃고 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분들 희생한 거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잃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넘겨주냐, 이 바보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정도 용기도 없고 그 정도 패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잃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1800년대 후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당시에,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지적을 해주시고요. 이 서양은 산업혁명 이후에 폭발적인 어떤 생산력의 향상을 갖고 왔죠. 그죠? 여러분 산업혁명 아시죠? 그죠? 폭발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원료를 획득하고 그리고 만든 물건들을 갖다 팔 시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고 있었죠. 그 제국주의 속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어, 당시에?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이 말이죠, 어디랑 맨날 싸우고 있었냐? 러시아랑 맨날 싸우고 있었어. 러시아는 왜냐? 자꾸 추운 나라에서 자꾸 서쪽으로, 유럽으로, 자기들은 유럽이 되고 싶거든. 그래서 유럽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못 나오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극동으로 계속 내려오죠. 연해주로 내려옵니다.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아시아 쪽에, 동북아 쪽에, 우리나라랑 일본 쪽에 호시탐탐 러시아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돼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이까지 극동까지 날라와서 싸우자니 너무 소모가 크고, 그때 일본이, 그 당시 일본이 이미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재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일본도 서양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됐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 정말로 영악합니다. 강제로 개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 싹 닫고 탁 엎드려가지고, 우리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한테 니네들의 발전된 문물을 빨리 전수해줘.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불과 20년 만에 일본은 근대화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러시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딱 포착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니네 러시아 견제하는 거 극동에서 대신해 줄게. 극동에서 대신해 줄게.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이미 지는 해고,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무너져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전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종은 아간파천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진무를 보죠. 사실 국민들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초근목 피하던 시절이고, 심지어 지방에는 아전들이 가렴주고 하기 국민들 세금 포탈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나 정치인들이라는 것들은 세계 정세를 읽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친했나 보지, 러시아 공사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눈밖에 났겠지, 패권국들한테.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죠. 내가 니네 대신해서 러시아의 지배권을 극동에서 몰아내줄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해서 이겨요. 죽자 사자 해가지고 일본이 겨우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또 청일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요, 이 극동의 패권을 갖다가 일본이 서방의 선진국들한테서 사실상 양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를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냥 저 한반도에 무슨 땅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은 좀 신경 썼겠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덤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을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제 유튜브에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절대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 혹은 남북 관계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대한민국 남한은 어떻게 보면 1940년대 그때 우리 해방된 독립된 직후를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그 시절에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졌습니다. 공산화의 큰 흐름을 막은 것이 바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합작을 했으면, 남북 합작을 했으면, 그때 공산주의하고 원래 정권하고 합작한 수많은 동구권과 동구 유럽과 중국과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 됐죠. 우리도 공산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우리가 원하는 이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인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에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고 그 시뻘겋게 물들어가던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끄트머리에 극동에서 막아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이 냉전 시대에서 엄청났겠죠. 우리의 전략적 가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의 관점에서 봐야지 절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 그 당시 패권국이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소련은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전선에 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였던 겁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그게 고맙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최고로 썼던 거죠. 그래서 똑똑 그 세계 정세에 밝았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것을 10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활용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원조들을 받아냈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냐, 바로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인데, 일본하고의 이 수교는 뭐냐 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속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방 우방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서 자꾸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극동의 방어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하고 일본도 빨리 화해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일본이란 땅이 어쨌든 미군정 이후에 미군의 병참기지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군이 상당 부분이 후방기지로서 일본을 쓰고, 일본이 태평양의 어떤 입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꾸 한국이랑 사이가 나쁘고 동남아랑 사이가 나쁘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쑤셔가지고 빨리 화해하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해를 하면서 그 화해를 하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 세계 정세와 전략을 꿰뚫어 본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찾아내자. 그건 뭐냐? 우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빈털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빈털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자본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누가 빌려줘요? 신용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오든 그냥 거저받든 신용이 있는 데서 보증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 기본적인 제조업의 가장 근간이 뭐냐? 철입니다. 철. 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철을 만든 거예요. 무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운이에요. 해운이 바로 핏줄이거든. 핏줄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 해운의 물류를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철 공장을 세우고 해운 산업을 투자를 하고 땅에서 물류는 뭐냐?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기업에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이지?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이 경제인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과거의 인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뭐 군사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제 또래에서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에서 뭐 어떻게 했든 말든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분의 업적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신 민주화 세력들, 특히 그 중에서 반체제 민주화 세력들, 그분들은 말이죠. 심심하면 헐뜯어요. 과거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을. 전 또 어떤 면에서 또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세대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의 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한테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싸웠던 놈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옛날 분풀이를 하는 정치를 하고 앉아있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 청구권 협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국권을 잃은 사이에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들한테 마무리를 해야지. 자꾸 비굴하게 자존심 상하게 그럴 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화가 돼서 지금 일본하고 아주 큰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까 왜 세계 지도를 얘기했냐? 단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가장 큰 어떤 전략적 상대로 그죠? 경계를 하고 있죠. 중국의 전체주의나 저런 어떤 패권적 저런 행태들이 더 확장되었을 때를 아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과거에 개혁 개방을 하던 그 당시의 중국과 달리 지금의 중국은 매우 패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 특히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 정말로 끔찍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우리 보고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었던 그 전략적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이 중요해진 거예요. 한국이 제대로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에 확실하게 일본이 극동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영일동맹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같이 한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우리가 이 와중에 또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리석게도 세계 정세를 보지 않고 북한에 매몰돼가지고 차버렸어요. 중국의 맹목적인 친중 사대주의에 젖어서 그것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북한 핵이 당장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 안 해.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들은 같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사파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인 주사파적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가 최후의 지렛대인데, 우리가 비핵화 핵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군사적 전략과 경제적 전략이 있는데, 우리 경제적인 전략이 안 먹히면 남는 게 뭡니까? 군사 전략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이랑 어떻게 해야 돼? 경제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 제재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안 통하면 전쟁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또라이들이, 이 또라이 아닙니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완화를 외치고 다니네. 근데 이 서방의 동맹국들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등등 쫙, 우리 여러분 잘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서방국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아주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영국이 출격을 하고 프랑스가 출격을 합니다. 그걸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기조하고 달리 무슨 그 제재 완화? 참, 진짜 콧방귀 낄 일입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로 답답한데.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유럽을. 돌아가고 나서 그 유럽의 정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저 코리아 저거 큰일 났다. 응? 어쩌면 좋냐? 야, 미국.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나한테 와갖고 이러고 갔는데, 저게. 근데 보니까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네? 저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가? 아니면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에이전트는 정보원이란 뜻이에요. 정보원은 점잖은 얘기고 더 적나라한 얘기 있죠. 제가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서방 언론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신들이.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일본하고의 지금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말이에요, 그냥 저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얘기 안 됐겠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저게 뭡니까?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 그 불화수소나 이런 가스들이 독가스로 쓰이는데, 그 독가스 화학무기로 쓰이는 것이 의심되는 유출이 한국에서 100몇십 건이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는 네가 동맹인 줄 알고 믿고 그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는데, 지금 보니까 못 믿겠어, 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쫑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형님, 우리가 대신 손봐줄게. 한번 지켜봅시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고 있냐?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일본의 우리나라의 경제 무슨 갈등? 무슨 불매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일본이 옛날에 100년 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가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는 와중에 우리는 아간파천이나 하면서 그나마 정신 있는 사람들이 물산 장려운동이나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국권을 상실하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해상에서, 아시아 공해상에서요. 북한의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환적 선박을 단속하기 위해서 7개 국가가,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7개 국가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어요. 해군들입니다. 해군들. 그 합동 단속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을 했더니 한국 선박이 적발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7개 국가인데 미국이 여기 맨날 와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7개 국가의 단속 활동을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도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본은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의 패권국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국-일본 관계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은 이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에 불과해요. 그냥 계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전 세계 정세와 전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징용 배상 판결도 풀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이대로 낭비를 하고 이것이 이러한 구도가 굳히기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저쪽 편에 설지도 모르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함께 싸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는 것이 우리한테 이롭겠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중국 편에 선다 한들 중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역사가.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동맹이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거기는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예요. 응?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체제가 달라서 공존이 안 돼요. 홍콩을 보고도 모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진짜 모를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대통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밑에 오만 숱한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숱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냐? 3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선거에 나쁘지 않다.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과거의 위정척사파들하고 똑같죠.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흥선대원군과 민비가 싸웠죠. 똑같아요.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문제는 뭐냐? 국가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당시에 독립될 쯤 1945년 전후에 태평양 전쟁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항일 독립 무장 운동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만주에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남북 합작을 해가지고 공산 통일국가를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니 나발이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국가가 되는 게, 민족으로서 통일국가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김일성 교시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해서 그야말로, 그래서 첫 번째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하자, 그리고 개헌을 하자. 두 번째,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깨자. 그래서 한일 간의 고리를 깨면 한미일 동맹도 깨진다.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정보교류도 제대로 안 되고 동맹이 안 되는데, 후방기지인 일본에 있던 미군의 주력부대라든가 미군의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동맹이 깨지면 한미 동맹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죠. 굳이 미군 철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힘을 다 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국민들을 민족주의에 가득 차게 만드는, 국민들을 완전히 현혹시켜서 자꾸 딱지를 붙여. 민노총과 그런 좌파 지금 이상한 진보연합이니 대학생 진보, 이거 전부 다 주사파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과거의 통진당 계열들하고 비슷한 부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딱지 붙이게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지하철 노조가 불매운동 딱지 붙이고 막 붙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머릿속을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가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가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면 흡수 통일도 아니고 연방제 통일한다는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서 남북이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어. 역시 일본 안 돼. 미국도 못 믿겠어. 우리는 남북이 똘똘 뭉쳐서 이 북한의 그 얼토당토하는 무슨 자원 개발하고 뭐 하고 하면 우리 엄청난 떼부자 될 수 있어.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흡수 통일이 안 되니까 연방제 통일을 시작을 하자. 이거밖에 없다 라고 끝에 가서는 얘기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분명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반일 감정과 이게 이제 발전된 반미 감정으로 또 가겠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 민족주의에 가득 똘똘 뭉쳤을 때, 그래서 똘똘 뭉치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거의 나치즘 비슷한 상황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딱지 붙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저는 연방제 통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형성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뚫어보지 못하고,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기서 타협이 됩니까? 공존이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자들은 지금 북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적당한 수준의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전략적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복지를 늘리자 이런 것도 논쟁할 수 있어요.
세금을 늘리자. 이것도 나는 반대지만 논쟁할 수 있어.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지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논쟁합니까?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진 않습니다. 여야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이 사라지기 전에는, 북한의 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을 넘는 것만큼은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선을 긋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철학이다. 철학. 국가의 정신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인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런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여러분 이제 뭐 긴 시간 동안 함께 또 했는데 제가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제 책이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이제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제 책이고 제가 얘기한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이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변질됩니까? 과거의 DJ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호남 분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호남이 종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90년대 우리가 생각했던 햇볕 정책과 지금 실패한 햇볕 정책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달라져야 돼요. 정책도. 그래서 이 호남이 지금 민주당의 볼모가 되어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과 호남이 DJ의 이 민주당과 호남이 저 주사파의 볼모가 되어서 인질로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호남 분들이 깨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변에도 꼭 말씀해 주시고 제 책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한국에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여기 영풍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책이 뭐 이제 저는 제가 민주당에도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또 그 면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갈등하는 혹은 흔들리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읽어보시면 머릿속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제 이현주 TV도 혹시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이현주 TV 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또 웬만하면 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15일 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거라고 최석호 공화당 의원 감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저 우리 이현주 의원님한테 박수 뜨겁게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자꾸만 흩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뭉쳐지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 총 슈퍼바이저 오피스에서 보좌관인 지미 우하고 최석호 위원님이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이 강연회를 감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미, you wanna read that first? Yeah. Hi, my dear friends, President Lee and Pastor Park, and my dear friend, and also the Honorable Congresswoman, our friend from thousands miles away. This is truly our honor on behalf of the County Supervisor Catherine Barker, and as well as the 10 million residents of the county to welcome and greet and meet our Honorable Congresswoman Lee Eun-jung. Lee Eun-ju.
I believe everybody enjoy her powerful speech, very influenced. Even though I'm the only one sitting here who doesn't understand the Korean, but I feel the energy, I feel the passion. To be a elected official, especially woman, is not easy. My supervisor is also a woman. Every day they are dealing many issue challenges, making many tough, difficult decisions. Every decision will make people like or people who doesn't like it. But they have to make based on their conscience. Everything they do for the country, for the people. Our country, our county facing many problem issues, like yesterday, the mass shooting in El Paso, Texas. It's a nonsense, it's a senseless 29 people casualty. County, we are facing also our life being impacted by the homeless people, by the economy, a lot of things. I believe Congresswoman from Korea, your mother country, also facing many issues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So I should say, even though this is my first time, I really very impressed. Over 70 minutes, no script, talk, so non-stop. This is really because she spoke from her heart. You don't need a script because you speak from your heart. That's make the difference. So we are lucky the Korean has the congresswoman like Lee Yan-jung, and our county is also lucky to have a supervisor, Catherine Bark, working there for our benefit. Thank you. We have this. Okay, I want to extend the friendship and also the warm welcome to Congresswoman. Unfortunately, supervisor cannot make today, and apparently they don't have the chance to meet each other, but we like to extend our warm welcome. Hopefully you can come back soon, then we can have the two women leader meeting together. Thank you, and I'm going to read. On behalf of more than 10 m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88 cities and 143 unincorporated communities of Los Angeles County, it is my honor and pleasur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you upon the occasion of your visit to Los Angeles County. We all wish you good luck and have a wonderful trip, and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come back soon. Thank you. 그리고 최석호 의원님이 카톡에 아침에 오셨는데요. 어쩌냐게 우리 최석호 의원님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의 밤이 교계 모든 남가주 목사의 성시와 미주 총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최석호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가능하면 오시도록 했는데 못 오시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우리 최석호 의원님도 공화당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나도 보수인데 요번에 쫙 훑어보니까 멋진 보수 이현주 의원이 앞으로 보수의 대표가 돼주길 바란다면서 감사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자, 감사장을 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